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설 쓰는 딥러닝이라는 발표를 준비하게 된 조용래입니다.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저를 짧게 소개해드리면 제 이름은 조용래이고요. 온라인에서는 드림곤플라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파이썬과 프로그래밍을 처음 접하게 된 것은 대학교 3학년쯤에 학교 동아리 웹사이트를 장고로 만들면서부터였고요. 그러면서 파이썬이 제 모국어, 프로그래밍 모국어가 된 셈이죠. 그리고 저는 판다스, 젠신, 파이토치 같은 파이썬 라이브러리들로 데이터 분석과 머신러닝 공부해왔고 현재는 딥러닝과 자연어 처리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드릴 프로젝트는 저 혼자 준비한 것은 아니고요. 제 친구들과 함께 준비했습니다. 이 자리에도 와 있는데요. 인공지능 작사와 작곡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는 포자랩스라는 스타트업에 김범중, 노혜미, 정구봉, 허원길 그리고 연세대학교 컴퓨터학과의 김우정 그리고 저 이렇게 6명이서 준비한 프로젝트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소설 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소설을 쓰기 전에 일단 소설답기 위해서는 어때야 될까요? 가장 기본적으로 적어도 글을 읽을 수 있으려면 오타나 문법적으로 어색한 부분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장과 문장 사이의 문맥이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좋겠죠. 또한 새로운 이야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미와 감동과 교훈과 인생의 진리와 그리고 우주 만물의 이치까지 있으면 좋겠지만 너무 많은 걸 바라지는 않기로 합시다. 우리의 인공지능은 아직 어리고 모자란 부분이 많으니까요. 인생의 진리까지는 바라지 않는다 그래도 앞에서 말한 3가지 정도를 하기 위해서도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먼저 한국어의 언어적 특징을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어는 언어적으로 교차어에 해당합니다. 교차어란 한 단어 안에 형태소들의 모양이 비교적 잘 살아있는 언어를 말하는데요. 예를 들면 가시얻겠다라는 단어의 경우 가시얻겠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죠. 처럼 한국어는 어감과 접사, 어미, 조사가 한 단어 안에 다 붙어있는 형태로 들어있기 때문에 이를 적절히 나누어주는 것이 분석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장애물은 딥러닝 모델이 일반적으로 기억력이 나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야기를 할 때는 1시간 전에 했던 얘기도 지금 이어서 할 때가 있죠. 그리고 글을 쓸 때도 결론을 내면서 처음 도입 후 했던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수미상관으로 글을 마치기도 합니다. 네, 이 예시는 혹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김훈의 카레 노래라는 소설의 첫 문장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버려진 섬마다 꽃이 피었다. 꽃피는 숲에 저녁 노을이 비치어 구름처럼 부풀어 오른 섬들은 바다에 결박된 사슬을 풀고 어두워지는 수평선 너머로 흘러가는 듯 싶었다. 이 문장에서 마지막 문장에서 흘러가는 이라는 단어의 뜻을 이해하고 싶으면 그 이전에 섬들은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섬들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앞에 버려진을 봐야겠죠. 왜냐하면 버려진 섬들이 흘러가는 거니까요. 근데 아직까지 딥러닝에게 이런 오래전의 단어를 기억한다는 것은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인공지능은 자신이 몇 문장 전에 말한 것도 기억을 못하고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곤 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장기 의존성을 잘 학습하지 못한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딥러닝 모델이 앞에서 말했던 문맥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글을 쓰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 장애물은 시간입니다. 딥러닝 모델은 학습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죠. 짧으면 몇 시간에서 길면 며칠까지 돌려야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는 딥러닝으로 여러 가지 실험을 하는데 큰 장애물이 되곤 합니다. 이렇게 한국어 특성을 고려하고 장기 유전성을 학습해야 되고 빠른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이제 인공지능으로 소설 쓰기의 큰 장애물인데요. 이제 이런 문제들을 저희가 어떻게 조금이나마 해결하기 위해서 방법을 취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토크나이징, 트랜스포머, 메모리 네트워크, 제너레이트 앤 랭크 4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토크나이징입니다. 한국어의 특성을 잘 이용하기 위해서 텍스트를 토큰 단위로 나뉘는 토크나이징이라는 과정이 필요하죠. 사랑해, 사랑했다, 사랑할게 라는 단어를 그대로 컴퓨터에 넣으면은 이것들은 컴퓨터 입장에서는 전혀 다른 각각의 다른 단어들이 됩니다. 전혀 공통점을 발견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근데 이를 사랑 플러스 해, 사랑 플러스 했다, 사랑 플러스 할게
나누게 되면은 컴퓨터는 이제 이들이 전혀 다른 단어가 아니고 서로 공통점이 있다는 단어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쉽게 텍스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토크나이징이라고 하고요. 파이썬에서 쓸 수 있는 토크나이징 라이브러리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CoNLPy와 SOE-NLP인데요. 두 가지를 모두 써본 입장에서 두 라이브러리의 차이점을 잠깐만 비교하고 가려고 합니다. 공교롭게도 두 라이브러리 모두 파이콘에서 발표가 된 적이 있습니다. CoNLPy는 2014년에 김은정 님이 발표를 했고 SOE-NLP는 작년에 김현중 님이 발표를 했습니다.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잠깐 보면은 CoNLPy는 꼬꼬마, 맥캅, 트위터 등 이제 이미 학습이 완료된 유명한 형태소 분석기들을 파이썬에서 쓸 수 있게 랩핑한 형태입니다. 이에 비해 SOE-NLP는 자기가 가진 데이터로 비지도 학습 모델을 학습시켜서 사용하는 토크나이저죠. 이 말에서 두 토크나이저의 장단점이 잘 드러나는데요. 일단 간단한 차이부터 보면은 CoNLPy의 경우에는 자바 라이브러리를 파이썬으로 랩핑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JVM을 설치해야 되고 자바 파이썬을 이어주는 J파이프 같은 것도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설치 이슈를 겪는 경우가 꽤 있고요. AWS 람다 같은 경우에서 쓰기가 조금 쉽지 않죠. 이에 비해 SOE-NLP는 순수 파이썬 패키지라서 설치 이슈가 별로 없고요. 좀 더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퍼포먼스 측면에서 CoNLPy는 항상 동일한 결과를 제공하는 데 반면에 SOE-NLP는 자기가 가진 데이터셋과 파라미터에 따라서 많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신조어가 자주 등장하는 대량의 텍스트가 있을 때는 SOE-NLP를 쓰면 좋고요. 그리고 신조어는 많이 없고 검증된 토크나이저가 필요할 때는 CoNLPy를 쓰면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 두 개를 어느 정도 썼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는 판타지 소설 등을 토크나이징 할 때 인명과 지명 이런 거를 인식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커스텀 사전을 만들어서 토크나이징에 같이 태웠습니다. 일명 노가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토크나이징을 사용해서 한국어의 언어적 특징을 일단 분석해 두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전처리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의 메인 모델 설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희 메인 모델은 트랜스포머라는 모델인데요. 이 모델은 작년 이맘때쯤에 처음 발표된 논문입니다. 구글에서 발표했고요. 논문의 제목이 Attention is all you need입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attention 뿐이다. 이런 뜻이죠. 그럼 먼저 attention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attention, self-attention, 멀티-헤드 attention 순서로 짧게씩만 알아보겠습니다. attention을 전혀 모르시는 분한테 attention을 가장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번역에서 얼라이먼트 문제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학교에 간다 라는 문장을 영어로 번역하면 I go to school이 되죠. 근데 나는은 I에 해당하고 학교에는 to school에 해당하고 간다는 go에 해당합니다. 한국어, 영어의 어순이 다르죠. 이렇게 번역할 때 어순을 맞춰주기 위한 연구가 많이 있었는데요. 이를 얼라이먼트 문제라고 하고요. 딥러닝으로 번역을 하기 훨씬 전부터 오랫동안 연구되던 주제였습니다. 근데 딥러닝을 이용한 번역이 좀 활성화되면서 이 얼라이먼트 개념을 딥러닝에 가져오기 위해서 개발된 개념이 어텐션입니다. I를 만들 때는 나는 이라는 단어에 집중하고 to school을 생성할 때는 학교에라는 단어에 정보를 더 많이 이용하고 그리고 간다를 할 때는 go를 이제 연결시키는 개념입니다. 어디에 집중해야 될 것이라는 그런 결정은 이런 소스 단어의 정보와 타겟 단어의 정보를 조합해서 판단한 어텐션이라는 모듈이 담당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얼라이먼트 입장에서 어텐션을 바라본 거고요. 조금 더 포멀하게 어텐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쿼리 키 밸류라는 용어를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이는 파이썬에 여러분들이 익숙하신 딕셔너리 개념에 대응시켜서 이해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흰색이 화이트고 노란색이 옐로우고 파란색이 블루라는 파이썬의 딕셔너리가 있을 때 우리는 이거를 키랑 밸류가 매핑되어 있다고 부르죠. 그리고 노란색이라는 쿼리가 들어왔을 때 그에 매칭되는 키를 찾아서 해당되는 밸류를 리턴해 줍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익숙한 파이썬의 딕셔너리 개념입니다. 이 파이썬의 딕셔너리에 비유해서 어텐션을 이해해 보면 어텐션 모듈은
쿼리가 들어오면 정확히 일치되는 키를 찾아주는 건 아니고요. 그 각 하나를 찾아주는 게 아니고 쿼리 정보와 키 정보 간의 유사도, 연관성을 어텐션 모듈이 분석을 해서 그 연관성에 따라서 밸류를 가중평균해서 값을 리턴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노란색 대신에 금색이라는 조금 다른 단어가 들어왔을 때도 어텐션 모듈에서 금색 쿼리와 노란색 키에 해당되는 그런 정보들이 유사도가 높다라고 판단되면은 옐로우에 해당되는 밸류의 값에 높은 가중치를 주어서 정보를 가져올 수 있겠죠. 이게 어텐션의 개념입니다. 그럼 이거를 조금 더 확장시켜서 셀프 어텐션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어텐션을 준다라는 개념을 좀 이상하게 처음에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사람도 어떤 단어를 이해하기 위해서 문장의 다른 부분을 봐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여기에 언제 떠올랐는지도 모를 금음달이 동력 하늘에 비스듬히 걸려 있었다 라는 문장이 있을 때 우리가 이 문장에서 걸려라는 단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금음달이 라는 단어를 봐야겠죠. 이처럼 셀프 어텐션도 문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문장 자체를 들여다보고 그 문장의 정보, 다른 단어의 정보를 이용해서 그 단어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쿼리는 걸려라는 단어의 정보가 되고 키랑 밸류는 문장에 있는 각각의 다른 단어들의 정보가 될 거죠. 이 중에서 어텐션 모델이 걸려와 금음달이라는 두 단어의 연관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면은 금음달이에 높은 가중치를 주어서 전체 문장 정보를 압축해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람은 때에 따라서 여러 각도에서 단어를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 부분의 문장을 볼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걸려라는 단어를 이해하는데 어떻게 걸렸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비스듬히라는 단어를 봐야 되고요. 문법적인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뒤에 있는 있었다라는 단어를 봐야겠죠. 이렇게 한 번에 여러 단어에 각각 다르게 어텐션을 주는 게 필요할 때가 있는데요. 이 방법이 바로 멀티 헤드 어텐션이라는 방법입니다. 하나의 단어 정보를 여러 조각으로 쪼개고 각 조각마다 따로따로 어텐션 모듈을 만들어서 태워서 그 어텐션을 계산해서 정보를 가져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어텐션마다 자연스럽게 다른 종류의 정보를 학습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멀티 헤드 어텐션은 트랜스포머라는 모델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이해를 하셨다면 이제 트랜스포머 모델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이 모델은 Attention is all you need라는 논문 제목 그대로 어텐션만으로 이루어진 모델인데요. 크게 나눠보면 인코더와 디코더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인코더를 살펴보죠. 인코더는 소스 문장의 정보를 추출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소스 문장이란 번역의 경우 우리가 번역하려는 문장이고 소설을 만들려는 입장에서는 이전 문장 혹은 이전 문장들이 되겠죠. 여기에 정보를 추출해서 이해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냐. 일단 소스 문장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임베딩 레이어를 통과합니다. 임베딩 레이어는 뭐 익숙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텍스트가 담고 있는 정보를 잘 표현하는 숫자로 바꾸는 과정입니다. 숫자로 바꿔야지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버려진 섬마다 꽃이 피었다 라는 문장도 임베딩 레이어를 통과하면은 각 단어마다 벡터로 바꾸어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임베딩 레이어를 지나고 포지셔널 임베딩이라는 부분을 더하는데요. 이거는 간단하게만 이해해보면 단어가 문장에서 몇 번째 단어였는지에 따라서 숫자를 조금씩 바꿔서 더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첫 번째 단어에는 어떤 숫자를 더해주고 두 번째 숫자에는 다른 숫자를 더해주면은 이 값을 보고서 이 단어가 어느 문장에 몇 번째에 왔을 거라는 거를 추측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숫자로 바뀐 문장은 아까 설명을 드렸던 셀프 어텐션 모듈을 통과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장 전체를 보고서 그 문장을 다시 이해하는 과정이고요. 그 뒤에 뭐 포인트 와이즈, feedforward neural network, layer normalization, residual connection 같은 개념들이 있는데 이 개념들은 중요한 개념은 아니고요. 특별한 건 아니고 딥러닝 모델에서 일반적으로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쓰이는 기법이니까 그렇게만 알고 계셔도 좋습니다. 여기까지를 한 레이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걸 n번 반복하는데요. 보통 n은 한 6번 정도로 트랜스포머에서는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은
소스 문장의 각 단어가 문맥까지 고려가 돼서 의미가 충분히 추출된 숫자로 표현되겠다라고 믿는 거죠. 이제 그러면은 이제 버려진 섬마다 꽃이 피었다라는 문장이 숫자들로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디코더를 볼 차례인데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버려진 섬마다 꽃이 피었다라는 소스 문장 다음에 꽃 피는 숲의 저녁 노을이까지 만들어낸 상황이고 모델이 그 다음 단어로 빛이여 라는 단어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상황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먼저 지금까지 자신의 쓴 문장이 무엇인지를 일단 이해를 해야겠죠. 그래야지 다음 단어를 만들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미 생성된 문장에 대해서 셀프 어텐션, 포인트 와이즈,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 이런 단계를 똑같이 거칩니다. 인코딩과 동일하게. 이 부분은 인코더와 정확히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외 인코더와 다른 부분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소스 문장에 어텐션을 주는 부분입니다. 즉 이전 문장을 한번 보겠다는 거죠. 현재 문장을 보면서 이전 문장도 한번 보겠다는 겁니다. 이 과정을 역시 n번 반복합니다. 그러고 나면은 이제 다음 단어를 예측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즉 직관적으로 설명드리면 내가 현재 문장에서 지금까지 생성된 단어들을 한번 보았고 그 이전 문장들까지 한번 봤으니 그러면은 그 다음에 나올 단어는 뭘까 맞춰봐라. 이 문제를 푸는 거죠. 그런 모델입니다. 여기까지 트랜스포머라는 모델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트랜스포머의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앞서 처음에 설명드렸던 장기 의존성 문제를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 있다는 건데요. 기존의 RNN 계열 모델, 이게 이제 스탠다드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RNN 계열의 모델들은 정보를 순차적으로 계산을 합니다. 예를 들면 10단어가 있으면은 10단어를 보고서 3단어를 생성하려면은 10개의 스텝을 거쳐서 그 다음으로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러면서 10개 스텝을 거쳐오면서 정보를 읽기가 쉬웠는데요. 하지만 트랜스포머는 어텐션 모듈만 잘 작동이 된다면 현재 단어를 생성할 때 바로 10단어 전에 단어에 어텐션을 주어서 그 정보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유전성 학습이 조금 더 용이하고요. 물론 소스 문장에서 입력된 거 그 이전까지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완벽한 해결이라고는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세모 정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 학습 시간입니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RNN 계열 모델들은 정보를 순차적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10개의 단어가 있으면은 10번째 단어를 이해하고 싶으면 9개의 단어를 보고서 그 다음에 10번째 단어를 이해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에 비해서 트랜스포머는 한 레이어 안에서 모든 단어에 대한 계산을 병렬적으로 하기 때문에 훨씬 기존의 RNN 계열 모델보다 빠르게 학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치상으로는 약 30배 이상 더 빨라진다고 하네요. 그래서 학습 시간이 상당히 빨라졌으므로 시간 문제도 조금 완화되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담으로 이 인코더, 디코더 모델을 설명드렸는데요. 이 프레임워크는 소설 쓰기에만 있는 건 아니고요. 다른 문제에도 널리 적용될 수 있는 프레임워크입니다. 뭐 요약이라든지 이미지의 태깅 달기라든지 스피치 레코그니션 같은 문제에서 인코더 디코더 모델이 흔히 쓰이고요. 트랜스포머가 좀 혁신적인 논문이기 때문에 이 구조로 다른 문제들을 적용해 보려는 시도들이 많습니다. 자, 이제 트랜스포머까지 설명을 어느 정도 끝냈고요. 이제 저희가 썼던 두 번째 모델인 메모리 네트워크를 넘어가 볼 텐데요. 앞서 트랜스포머의 좋은 점들을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물론 당연히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코더에 들어가는 소스 문장이 길어지면 한 단어마다 그 문장의 모든 단어들의 어텐션을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계산 복잡도가 길이의 제곱에 비례해서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번역 같은 문제에서는 인풋으로 들어오는 문장의 길이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근데 소설을 만들려고 하면은 앞에 한 문장, 두 문장뿐만 아니고 뭐 5문장, 10문장까지 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스 문장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전체를 계산해야 되니까 계산이 힘들어지겠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는 메모리 네트워크에서 아이디어를 좀 가져왔는데요. 메모리 네트워크는 원래 퀘스천 앤서링을 풀기 위한 모델입니다. 퀘스천 앤서링 태스크라는 게 어떤 거냐면은 지금 왼쪽에서 보시다시피
Sam walks into the kitchen. 뭐 이런 식으로 문장들이 순서대로 주어지고요. 이게 뭐 수능 우리가 비문학 문제 풀 때 지문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퀘스천이 있습니다. Where's the apple? 이렇게 물으면은 bedroom이라고 답변을 낼 수 있게 하는 게 퀘스천 앤서링 모델입니다. 이걸 메모리 네트워크는 어떻게 푸냐 하면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문 전체를 임베딩을 합니다. 센텐스마다 벡터 하나씩 매핑을 해서 메모리로 두는 거죠. 마치 우리가 곡간처럼 쌓아놓고 질문이 들어왔을 때 그 질문에 해당하는 지문의 문장을 찾아서 리턴을 해주는 모델입니다. 물론 여기서 퀘스천에 해당하는 문장을 찾기 위해서 역시 어텐션 개념이 쓰이고요. 그렇게 쓰는 모델인데요. 여기서 아이디어를 좀 가져와서 메모리 네트워크에 비문학 지문을 넣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생성해낸 그리고 입력을 받았던 문장 전체를 임베딩을 해놓고 메모리를 만들듯이 소설에 이제 직접 문장을 쿼리로 넣는 것입니다. 마치 질문을 하듯이. 그렇게 하면은 메모리 네트워크에서 질문이 들어오면 해당하는 답변을 찾아 리턴을 하듯이 질문 대신 직접 문장이 들어오면은 이전 문장 중에 연관이 있는 문장들의 정보를 추출해서 그 다음 문장을 제너레이션 하는데 쓸 수 있게 만드는 거죠. 네, 트랜스포머에서는 단어 기준으로 한 앞선 3개에서 5개 문장 정도, 한 100단어 정도까지 보는 것이 한계였다면은 메모리 네트워크를 통하면 효율적으로 이전의 여러 문장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핵심은 이전 문장을 단어별로 보는 게 아니고 문장으로 보아서 문장 임베딩을 통해서 메모리로 저장을 해놓는다는 거죠. 이 덕분에 장기 의존성 문제를 조금 더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완벽한 건 아니라서 세모 정도로 해놓고요. 네, 이게 저희의 모델의 아키텍처 요약인데요. 좀 복잡하시겠지만 조금 나눠서 설명을 드리면은 이 부분이 메모리 네트워크로 센텐스 임베딩을 하는 부분이고, 여기가 앞서 설명드렸던 트랜스포머의 인코더, 트랜스포머의 디코더, 그리고 제너레이트 앤 랭크 부분입니다. 제너레이트 랭크의 부분을 아직 설명을 안 드렸는데요. 여기에 해당되는 게 이제 빔 서치와 랭킹 모델인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빔 서치라는 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까지 설명을 드리면서 새로운 문장을 생성할 때는 한 단어 한 단어씩 생성하는 걸로 가정을 하고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한 단어씩 만들 경우에는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도 말을 할 때 한 단어씩만 생각하고 말하진 않잖아요. 한 단어씩만 생각해서 말하다 보면은 나중에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맞지 않거나 문장이 비문이 되거나 이런 경우가 십상입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빔서치는 매 스텝마다 단어 하나만 고르는 게 아니고 단어 여러 개의 후보를 골라 놓는 그런 개념이고요. 그리고 문장을 끝까지 여러 개를 만들어 보고 만들어진 문장을 평가해서 가장 괜찮은 문장을 최종적으로 반환하는 모델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비문이 없고 좀 더 그럴듯한 말을 생성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딥러닝 모델은 이런 부분에서 조금 특별히 뛰어나서요. 즉 말이 되는 자연스러운 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좋아서 동그라미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랭킹인데요. 문법적으로 자연스러운 것만으로는 약간 부족하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딥러닝 모델이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거를 쉽게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가장 문법적으로 그럴듯한 문장이기 때문에 2번, 3번 말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고 느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랭킹 모듈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 문장 후보 중에서 지금까지 생성한 문장들과 얼마나 다른 참신한 문장인지 평가를 해서 이제 거기에 따라 랭킹을 매겨서 최종적으로 반환을 하는 그런 모듈이 필요한데요. 이렇게 하면은 물론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까지 나오지 않겠지만 적어도 앞에서 했던 말을 똑같이 반복하지는 않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점에서 새로운 이야기 생성에 세모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과를 보여드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파이썬의 딥러닝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잠깐 짧게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딥러닝이 굉장히 핫해지고 딥러닝 구현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 딥러닝 구현이라는 분야는 거의 파이썬이 절대 지배적이죠. 여기서는 파이썬 딥러닝 프레임워크들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물론
다른 뭐 케라스, 카페, MXNet 이런 다른 프레임워크도 있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텐서플로우와 파이토치를 들 수 있는데요. 이 두 개만 살짝 비교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텐서플로우와 파이토치의 근본적인 차이는 바로 스태틱 그래프와 다이내믹 그래프의 차이입니다. 딥러닝 모델은 전부 Directed Acyclic Graph, DAG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스태틱 그래프란 이걸 실행하기도 전에 다 설계를 해놓고 DAG를 다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실행을 시키는 모델이고요. 그리고 다이나믹 그래프는 이게 고정되어 있지 않고 계산 중간중간에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그런 개념을 뜻합니다. 네, 이렇게 왼쪽이 텐서플로우의 개념으로 그래프가 고정되어 있고 데이터는 흘러가기만 하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오른쪽 파이토치는 계속 바뀔 수 있는 거죠. 계산을 하면서. 두 프레임워크의 장점과 단점, 뭐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여기 장점과 단점이 여기 근본적인 차이에서 나오는데요. 텐서플로우의 경우에 마치 자바나 C가 스태틱 타이핑을 갖고 있어서 생기는 이점들처럼 모델의 최적화가 좀 더 쉽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토치는 중간중간에 프로토타입을 해보고 디버깅을 하고 이런 게 좀 더 좋죠. 그래서 이 둘 중에 어느 게 낫다라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웹사이트를 만들 때 자바 같은 언어의 안정성이나 속도가 필요할 때가 있고 또는 파이썬 같이 빠른 개발을 하면서도 좀 준수한 성능을 원하는 때가 있을 겁니다. 네, 당연한 얘기지만 정답이 있다기보다는 자신의 상황에 맞는 프레임워크를 선택하면 될 것 같은데요. 좀 파이토치가 좀 파이서닉하다라고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고 텐서플로우는 좀 더 스태틱한 그런 타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잘 쓰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텐서플로우가 편한 사람은 텐서플로우를 쓰고 파이토치가 편한 사람은 파이토치를 쓰면서 서로 아이디어를 교환하면서 했으니까 편하신 걸 쓰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결과를 보여드리기 전에 그 전에 이제 저희가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 모델은 처음 5문장은 사람이 입력을 하고요. 그 뒤에 이걸 소스 문장으로 해가지고 그 뒤부터는 모두 모델이 10개 정도의 후보 문장을 매 스텝마다 생성을 하고요. 사람이 그 중에 하나씩 골라서 글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사람의 개입이 완전 없지는 않지만 어떤 문장이 후보가 될지는 전적으로 모델이 결정을 하니까요. 네, 이렇게 반복해서 소설을 만들게 되고요. 추가적으로 참고로 알려드리면은 이 소설은 KT에서 주최한 KT 인공지능 소설 공모전에 출품된 소설이고 웹소설 플랫폼에 올려서 독자들이 읽고 평가를 거친 작품입니다. 거기에 플러스로 심사위원들의 기술평가 알고리즘을 어떤 걸 썼는지 그런 거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이제 최우수작으로 선정된 소설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은 일단 설명하려 하지 않겠어 이고요. 앞에 써놓은 거는 그냥 저희가 드립을 쳐놓은 겁니다. 인간의 이해는 거부한다. 본격 4차 로맨스 혁명, 포스트 모더니즘, 아방가르드 소설. 그와 그녀의 피와 사랑 이야기. 이런 이야기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당신은 밖을 내다볼까 말까 몇 번이고 고민한다. 귀가 먹먹해지는 함섬에 가슴이 뛴다. 용기를 내어 살짝 출구 쪽으로 얼굴을 내밀어 본다. 당신은 뛰는 가슴을 가라앉히려고 어깨를 펴고 크게 공기를 들이마신다. 향긋한 흙내음이 밀려온다. 여기까지가 사람이 입력한 문장입니다. 이 뒤부터가 이제 인공지능 모델이 만들어낸 문장이죠. 따뜻하고 포근한 감촉. 나는 눈을 감고 있었다. 정신이 아득해지는 것을 느꼈다. 숨이 쉬어지지 않는 것이 느껴졌다. 정신을 잃었다. 안 돼. 나는 달리고 있었다. 달리는 속도가 점점 빨라졌다. 이대로는 안 돼. 나는 달리는 속도를 넘치지 않았다. 정신이 없는 것 같았다. 정신이 없는 것처럼. 정신이 없네요. 다음에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헉헉.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다. 온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정신 차리고 말해. 이 다음에 드디어 그녀가 등장합니다. 그녀는 숨을 한번 몰아쉬었다. 몸도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남는 시간이 더 없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나는 숨을 쉬지 않고 말을 토해내고 있었다. 무슨 일이 있었어?
네, 그녀가 나를 보고 있었다. 이렇게 글이 이어집니다. 무슨 일이야?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네, 그런 말도 나오고요. 무슨 짓을 한 걸까요? 그녀가 나를 노려보며 말했다. 내가 말 안 했나? 너 따위가. 분노하는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다. 네, 이렇게 싸웁니다. 그와 그녀가. 네, 나는 그녀의 멱살을 잡고 거칠게 흔들었다. 분노를 참지 못하고 나는 그녀의 손을 뿌리치고 화장실로 향했다. 갑자기 화장실로 향합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그녀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정신을 차린 나는 화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화장실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화장실에 불이 꺼져 있었다. 화장실 안에는 불을 켜고 화장실 문을 열었다. 씻을 수 있겠다.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고 나는 화장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네. 네, 그렇게, 네, 그리고 다시 그녀를 만나죠. 그녀에게 전화를 걸고 그녀가 기다리고 있고, 네, 전화를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가 나를 안아 들어 올립니다. 로맨스 소설이 됩니다. 그녀가 나를 안고 있는 그녀의 몸이 눈에 들어왔다. 갑자기 야릇한 기운이 감돌고요. 나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며 말했다. 미안해, 미안해. 나는 손을 뻗었다. 그녀의 손을 쥐었다. 네, 그녀의 손을 닦아주는 것은 없었다. 그녀의 손에서 피가 났다. 그녀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있었다. 그녀는 말을 하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너무 궁금했어요. 그녀의 이름이 뭘까? 그녀는 그녀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 이름은 그녀는 말을 잊지 못했다. 너무 궁금했는데 끝까지 이름을 얘기를 안 해주더라고요. 네, 그녀는 숨이 막히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네, 죽을 줄 알고 있었어. 그리고 이제 눈치채셨겠지만 결말이 비극으로 끝납니다. 비명을 질렀다. 갑자기 비명을 질러다가 웃음을 터뜨리고요. 네. 죽었다고 나도 모르게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내가 살아있었다. 아니, 살아있는 게 아니었다. 나는 눈을 감았다. 나는 죽어 있었다. 로 비극적으로 소설이 끝나게 됩니다. 네, 느끼셨겠지만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일단 피처 워크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일단 문맥이 좀 유지가 잘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갑자기 싸우다가 화장실에 갔다가 침대로 가지 말고 문맥이 유지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등장인물의 이름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등장인물의 이름이 들어있는 소설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장르나 어떤 작가의 컨디션을 주어서 그 장르의 스타일로 쓰거나, 지금은 로맨스와 호러를 좀 왔다 갔다 했는데 좀 한 장르로 쓰거나 어떤 작가의 스타일로 써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끝내는 말을 하려고 하는데요. 네,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점에 대해서 조금 코멘트를 하고 끝내려고 합니다. 세상에는 수백 가지의 소설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이작 아시모프라는 작가가 있는데요. 아이로봇이라는 영화는 다들 아실 것 같아요. 아이로봇 외에도 한 500권 이상의 책을 쓴 사람입니다. 계산을 해보면은 한 2주에 한 번씩 책 한 권을 냈다라고 해요. 이 사람은 다작을 하기로 유명한 사람이고요. 절대 퇴고 같은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작가입니다. 그래서 한 말이, 평범한 작가는 끊임없이 글을 받고 결코 만족하지 못한다. 나는 평범한 작가가 아니다. 이런 말을 남겼죠. 반대로 어니스트 헤밍웨이 같은 사람은 노인과 마다 무기여 자리까 뭐 잘 아시는 작가겠지만, 모든 초고는 쓰레기다. 나는 10만 단어 정도를 버렸다. 이런 말을 하곤 했죠. 전혀 스타일이 다른 거죠. 또 우리나라의 김훈 같은 소설가는 앞서 발표 때도 많이 언급했지만 카레노래의 첫 문장을 쓰면서 꽃이 피었다, 그러니까 버려진 섬마다 꽃이 피었다와 버려진 섬마다 꽃은 피었다 사이에 엄청 고민을 했다라고 해요. 그 첫 문장이 소설 전체의 분위기를 결정을 하고 소설 전체를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를 결정을 하는 문장이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꽃은 피었다, 꽃이 피었다는 어떻게 다른가? 이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렇게 이번에 만든 인공지능 소설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어떤 특정한 소설 쓰기의 스타일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꿈이 소설가였고요. 그래서 소설을 써보야겠다고 책상 옆에 앉으면 써지지가 않아서 계속 하다가 생각해낸 게 하루에 한 장씩을 꼭 쓰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날이 되면은
또 이어서 절대 수정하지 않고 다음 한 장을 쓰는 거죠. 마치 자기 혼자서 릴레이 소설을 쓰는 것처럼. 그러면은 전혀 어제 했던 얘기와 오늘 했던 얘기가 전혀 다른 얘기가 되고 막 이상하게 흐름이 흘러갈 때도 있지만 어쨌든 소설을 썼고 끝을 낸 경험이 있어요. 그것처럼 이번에 만든 인공지능 소설도 한 번 생성하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계속 다음 문장을 생성하는 모델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고등학교 때 썼던 소설의 작법처럼 썼다라고 할 수 있죠. 아이작 아시모프라고 하면 좀 민망할 것 같고요. 네. 마치 제 고등학교 때 모습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모델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설을 쓰는 데는 수백 가지 수많은 방법들이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소설을 쓰는 인공지능 모델을 만드는데도 수백 가지의 수많은 방법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했던 방법은 그 중에 한 방법이었을 뿐이고요. 어쩌면 수많은 방법 중에 하나는 재밌고 흥미롭고 감동 있고 인생의 진리까지 있는 소설을 썼는데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도 모르겠죠. 제가 죽기 전에는 하나쯤 나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언젠가는 그럴 날이 오기를 기대해 보면서 이번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